네, 이번 국가직 시험 보고 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번 행정학 시험은 내용이 절대적으로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로 봤을 때는 평이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평이하다라는 것은 내용이 무조건 쉽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강의에서 대비했고 기출문제에 다 있었던 내용이 대부분 출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분히 함께 반복해 왔던 거 그대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 아주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시험에서 본인에게는 평이하지 않다. 이런 수험생분들이 아무래도 해설 강의를 켜고 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해 함께 우리 강의를 듣고 있겠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해설 강의에서 그 어떤 해설 강의보다 모든 과목 통틀어서 저만큼 이제 해설 강의를 자세하게 모든 걸 다 코칭해주는 강의는 없습니다. 아무튼 아주 자세하게 공부 방향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자, 물론 공부 기간이 짧아서 반복 횟수가 부족해서 아직 행정학 점수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 문제는 뭡니까? 공부도 오래 했고 행정학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험에서 점수가 많이 아쉽다. 자, 이런 분들은 행정학은 공부했으나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 객관식 행정학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 잘 풀고 점수를 얻기 위한 공부를 하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행정학이라는 학문은 배워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추상적이고 중구난방이고 체계가 없고 너무나 공부하기 어려운 학문입니다. 하지만 객관식 행정학 시험은 논란이 있으면 안 되고 정답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고 시험 문제 패턴도 어마어마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우리 해설 강의에서 제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걸 제가 해설 강의에서 일일이 다 코칭을 해주다 보니까 제 해설 강의는 좀 긴 편이긴 해요. 근데 단순히 문제 번호 정답 몇 번이고 이거 다 배웠죠. 이런 성의 없는 해설 강의를 찍고 싶진 않습니다. 제 해설 강의에 시간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공부 방법이 완전히 바뀌고 저랑 처음부터 함께 공부했던 분들처럼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오르고 본인도 결국 고득점에서 합격하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길긴 길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봤자 1시간 반보다는 짧을 것이고 그 1시간 반도 안 되는 시간, 또 제가 말이 빠른 것도 아니니까 배속 돌리면 더 빨리 듣죠.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점수, 합격 여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긴장을 했는지 시험 직전 요 며칠 동안 완전히 감기 몸살로 알아 누웠어요. 근데 오늘 해설 강의 준비하고 해설 강의를 찍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조드린 거 전달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보기 싫고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밤에 그것도 대부분의 병원 문 닫은 시간에 안 되겠다. 링겔이라도 맞아야 되겠다. 수액이라도 맞아야 내가 오늘 강의를 찍겠다 싶어서 겨우겨우 늦게까지 하는 병원을 찾아서 근데 좀 멀더라고요. 아픈 몸을 질질 끌고 가가지고 수액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오늘 해설 강의를 찍을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이 확 됐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귀찮겠지만 또 힘들겠지만 조금만 저랑 함께 해설 강의 시간 투자하셔서 제가 아픈 몸 질질 끌고 갔더니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잠시 좀 고생하고 그리고 함께 합격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건데 제가 해설 강의에서 문제 분류 이렇게 3가지로 해드리는데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야 아시는 분들은 앞부분을 건너뛰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 해설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잘 들어보시면 기출문제라고 지금 분류했고 해설지든 지금 제 해설 강의 띄우는 문제든지 간에 기출문제라고
표시가 달려있는 문제들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주구장창 출제가 됐고 우리 함께 모든 강의에서 열심히 대비한 문제라는 거죠. 기출문제 회독도 여러분들 열심히 했을 것이고. 자, 그런 문제 비중이 9급 평균적으로 그렇다. 근데 이번 시험은 16문제니까 뭐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지만 그래도 16문제, 80점은 그저 기출문제로 바로 푸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기출문제라고 하면 여태까지 객관식 행정학 모든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추려놓은 140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 이 안에서 바로 풀리는 문제 비중이 이렇다. 그리고 제가 생소한 문제로 분류하는 것들은 기출문제에는 없었으나 강의 시간에 배운 걸로 어느 정도 대처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어떤 경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상 문제로 찍어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브리타 대비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제대로 하면 합격하는데 그래도 살짝 조금만 더 범위를 넓혀서 자, 물론 이게 제대로 되신 분들, 제가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 다 있는 걸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동그라미가 제대로 되신 분들이 브리타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이거 추가로 조금만 더 보세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거기서 적중했다 그게 아니라 뭐 특강 4시간짜리입니다. 4시간 분량 특강으로 제가 대비시켜 주는 거, 그런 걸로 바로 풀리거나, 혹은 제가 처음 보는 거 나와도 객관식 행정학은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처해서 푼다. 그것도 역시 특강 2-3시간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제가 다 대비를 시켜주거나 대처시켜주는 문제들입니다. 한마디로 함께 차근차근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거 다 맞추고 생소한 문제도 점점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또 이번 시험은 이미 끝났네요. 20문제. 한마디로 100점도 가능한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100점 방지용으로 분류하는 건 진짜 아무도 못 푸는 거.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100점 맞을까봐 어쩔 수 없이 아무도 못 풀게끔 넣는 거.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띄우는 정보, 실질적인 만점이 100점이라는 것은 100점 가능한 시험이다. 어떤 시험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100점이 불가능한 시험들도 있어요. 이번 시험은 근데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득점 했다라고 말하려면 여기서 최소 우리 함께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거친 부분이니까 2문제 이상은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다 맞추고 여기 다 맞추고 이쪽은 틀리면 안 됩니다. 다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 번째 수도 없이 반복을 한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90점 이상 맞아야 고득점에 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 나중에 후기 올라오는 거 보시면 저 90점 넘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95, 100 맞았어요. 이런 후기들 계속 올라올 겁니다. 저랑 함께 했던 분들은 이 90점 무난하게 맞을 수 있던 시험이었고, 근데 여기서도 찍어서 한 문제는 맞을 텐데 기출문제에 있던 내용 중에 3문제 이상 틀렸다. 그러면 자, 여기서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3문제 이상,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는 제가 아직 좀 회복이 덜 돼가지고 초반에 살짝 버벅거릴 수 있어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목소리랑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서 찍어서 한 문제는 맞을 텐데 여기 있는 거 3문제 다 틀리고 그리고 여기서 3문제 이상 틀렸다. 그러면 70점. 그러면 이 7점 맞은 분들은 이쪽 3문제 때문입니까? 이쪽 3문제 때문입니까? 뭐 당연히 둘 다 영향이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비를 잘해야 되는 거, 기출문제 쪽이죠. 왜냐하면 이건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집에 다 있었던 거니까.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 높은 거 여기서 다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앞으로의 기본적인 공부 방향입니다.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면 그 다음은 제가 나 컨텐츠도 마련해 놨고 좀 이따 다 자세히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맞추게 됩니다. 기출문제 있는 거 소거하면서도 맞추니까요. 그래서 꼭 자기가 어디서 많이 틀렸는지를 꼭 점검해서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에 따라서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번 시험은 이 기출문제 쪽이 워낙 쉬웠어요. 뭐 다시 말하지만 내용이 쉽진 않지만 너무 똑같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발 대상 제가 무려 80점으로 잡았어요. 80점. 여기서 찍어서 한 개 맞췄다 했을 때 여기서 하나 이상만 더 틀려도 분발 대상입니다. 워낙 그대로 출제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실력 판단 기준보다 많이 낮다. 이러면 이제 해설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꼼꼼히 잘 들으시면 앞으로는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오르고 합격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걸 이제 정리한 편인데 단원별 기출문제집에서 1번, 7번, 11번, 16번 외의 문제들은 다 풀립니다. 그리고 뭐 기본서에 있는 내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브리타 레비 특강의 내용. 자, 브리타 레비 내용은 기본서에도 있고 요약서에도 있어요. 한마디로 뭐 기본서에 있는 거 1번, 7번, 16번 이게 풀립니다. 그러면 자, 잘 보세요. 내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기출문제 있는 거 나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일단 기본 점수 80점 이상 획득하고 여기서도 찍어서 맞거나 뭐 자동으로 맞춘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그랬죠. 게다가 자, 이게 제대로 되신 분들이 자, 우선순위 혼동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막 3, 4개 틀렸는데 아이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점수 똑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신 분들이 여기서는 거의 안 틀린 분들은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되는지 감이 오는 거죠. 이게 기본서 내용 뭐 샅샅이 훑어봐라가 아닙니다. 다 모든 강의에서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근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근거로서 제가 좀 이따 다 보여드릴 것이고 브리타 레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95점 그래서 95점 후기들 꽤 올라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0점을 맞고 싶다. 그러면 제가 생소한 문제 및 고난이도 문제 대처 연습 특강을 드린 게 있어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명한 내용이긴 한데 행정학과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뭐 주인 대리인 이론 행정학에서도 행정학에 맞춰서 배우는데 사실 이번에 출제된 것은 주인 대리인 이론을 경제학에서 주로 논의할 때 이게 주인 대리인 이론 행정학에서 배우는 이유가 정부랑 국민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 정부가 대리인 이 관계잖아요. 그래서 행정학에 맞게끔 배우는데 이걸 싹 떠나서 주인 대리인 이론 자체는 원래 시장의 행위자들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시장 행위자들을 설명하는 경제학 관점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이 문제 자체는 그동안 행정학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고 저도 대비를 못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기 때문에 뭐 지금 경제학에서 배우는 것까지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요령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마지막 특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100점도 가능하고 자, 그렇다면 우선순위 보이죠? 무조건 1순위 이게 다 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다. 브리타 레비 특강. 그리고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 것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시험은 지금보다 훨씬 고득점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절대로 우선순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면서 느껴볼 거예요. 제가 말로만 안 하죠. 저는 일일이 다 근거를 보여줍니다. 요새 행정학에서도 그 증거 기반, 뭐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해서 최근에 좀 유행 중이고 최근 다른 시험에 좀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것처럼 저도 증거, 데이터들 다 보여줍니다. 말로만 다 배웠죠. 기본서에 다 있었죠. 저는 그딴 성의 없는 짓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일일이 다 보여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진짜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공부 방법이 바뀌고 실제로도 합격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출제 영역 분포는 뭐 인사이론이 조금 많이 나온 편 외에는 뭐 평균적이니까요. 넘어가고 뭐 경향성은 아닙니다. 뭐 인사이론은 원래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자, 아무튼 이제 1번부터 꼼꼼히 가볼 건데 자, 1번 문제는 이제 해설 강의를 듣기 위한 좀 튜토리얼 성격이라서
해설 강의 소화하기 위한 거, 앞으로 공부 방향 잡는 거 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1번만 좀 해설이 길고, 그다음부터는 길지 않으니까요. 모든 문제 이렇게 해설해주면 언제 끝나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분들은 건너뛰고 마지막에 제가 공부 방향 잡아주는 것만 딱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번을 통해서 튜토리얼을 진행할 건데, 튜토리얼하기 좋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행정학 발전 과정에서 균릭, 어휘 등 행정관리론, 포스트코럽을 제시했다. 우리 신나게 배웠죠? 자, 이렇게 모든 강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집에 다 있는 거도 있고, 디귿도 마찬가지죠. 윌슨 하면 정치행정 이원론, 그리고 기출문제에 얼마나 많이 나온 문장입니까?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자, 정치랑 행정을 분리시키는 게 정치행정 이원론 아닙니까? 자, 그 전 배경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지만, 역관주의 폐해 때문에 정당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행정령을 강조한 거,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이런 것들은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고, 근데 이게 선지들을 보니까 기역 디귿도 있고 기역 니은 디귿도 있어서 니은까지도 정확히 알아야 푸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생소한 문제를 배치를 했으나 기역 디귿은 생소하면 안 되고요. 니은 때문에.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안 풀리니까 생소한 문제로 했을 뿐, 어쨌든 니은 때문에. 자, 관방학. 이거는 행정학 한참 전입니다. 각 국가별로. 그 당시에는 미국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유럽 국가들. 미국 역사 짧잖아요. 미국도 없었던 시절, 유럽 국가들에서 행정학의 시초가 되는 학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시초, 조상님이니까 가끔씩 이렇게 내요. 근데 출제 비중이 매우 떨어져요. 자, 가끔씩 조상님이라 낼 수밖에 없는데 출제 비중은 많이 떨어진다. 빈도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브리타 대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타 대비, 지금 다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관방학은 독일 또는 그 당시는 프러시아, 독일이 그 당시는 프러시아 쪽이고, 프랑스는 경찰학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브리타 대비 특강에서 2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 딱 이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관방학은 독일, 프러시아 쪽, 경찰학 기반인 건 프랑스 쪽, 이런 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세히 이게 뭔지를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가뜩이나 출제비도 떨어지는데, 그리고 어차피 자세히 공부해봤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딱 제가 찍어주는 포인트를 기억했으면 바로 푸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절대 말로만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다 일일이 보여드릴 건데, 일단 단원별 기출문제집. 자, 7번 보시면 정치행정 이원론 문제에서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 강조.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그리고 4번에 정치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학자는 윌슨이다. 애플비는 이런 논자죠. 자, 이렇게 기출문제 있었던 거 다 확인. 그리고 이제 처음 기출문제집을 띄웠으니까 아직 제 기출문제집을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것만 좀 소개해드리면, 제 기출문제집 포함해서 모든 강의 교재의 수험 적합성은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저만 주는 해설 방식, 암기용 해설 있죠. 예를 들어 4번 같은 경우 정치행정 이원을 대표하는 학자는 애플비 들어가면 땡이다. 정치행정 단절적은 정치행정 이원론 맞는데 이 자리가 땡이죠. 그 부분에 취소선 그어져 있고, 왜 땡이냐? 직관적으로 애플비는 정치행정 1원론이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있으면 이해용 해설, 자세 해설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윌슨. 이렇게 암기용 해설이 여러분들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떠먹여주는 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해설뿐만 아니라 암기용 해설이 여러분들의 시험 공부의 효율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관련 틀린 선지라고 해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연습시키는 틀린 선지가 있는데, 자, 문제 수를 너무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제 기출문제집 1400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효과 2000문제 이상이에요. 관련 틀린 선지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추구하는데 정당 정치의 적정인 개입을 촉구한다. 땡이죠.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옳은 선지로 틀린 선지로 어떻게 출제되는구나. 특히 틀린 선지 패턴. 우리 객관식 행정학은 출제 포인트가
어디를 틀리게 바꿔서 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또 반복 연습할 수 있고, 그러면 1400문제 같지만 2000문제 이상이. 그러니까 문제 수 부담은 줄이면서 중요한 것들은 더 많이, 더 응용 연습도 하면서 반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번 문제 아주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 다 푸셨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이제 니은 빼고 기억, 디귿은 다 옳다라고 판단하셨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정말 탄탄해집니다. 그러면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16문제는 바로 기계적으로 푸는 거죠. 또 나머지 문제도 소거하면서 정답률 높이고, 자, 이렇게 고득점의 기초 1순위 뼈저리게 느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억, 디귿, 주거나 반복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이제 니은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기억도 제가 기출문제집 하나 띄워놓은 게 있긴 합니다. 여기 기출문제집 25번에는 귤릭이 제시하는 포스트 코르브 질문 부분에 있고요. 이거는 귤릭 어획의 행정관리론 포스트 코르브 지역계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 잘 하셨을 것이고. 자, 기본서든 요약서든 이렇게 브리타 대비가 있습니다. 자, 제 모든 교재는 포인트 번호가 다 똑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서든 요약서든 포인트 6번에 여기가 행정학의 발달을 배우는 부분인데, 행정학이 있기도 전, 미국 있기도 전 유럽 행정학의 기초, 독일, 프러시아, 관방학.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 필요 없어요. 관방학이 도대체 뭔 학문이요? 필요 없어요. 안 나와요. 독일, 프러시아, 관방학 이것만 딱 챙기시고, 프랑스, 경찰학 이것만 딱 챙기시고, 영국은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배우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1번 문제 브리타 대비 특강까지 보셨으면, 브리타 대비는 혼자서 공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걸 그냥 혼자 공부하면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죠. 꼭 특강 4시간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 저와 함께 공부하지 않았거나 혹은 우선순위가 높은 거 하느라 기출문제집 열심히 회독하느라 못 보신 분들, 그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실력이 쌓이면, 회독수가 늘어나면 다음 시험에서는 확인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브리타 대비 특강으로 꼭 이걸 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엉뚱한 것까지 마구마구 범위 넓히지 마시고, 불안한 마음에 온갖 것들 다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딱 찍어주는 걸 제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중에 유일하게 띄우는 게 쌍둥이 모의고사인데, 이거 뭐 적중자랑 아닙니다. 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쌍둥이 모의고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은 기출문제예요. 쌍모는 최근 8개년도 기출문제가 9까지 9급 쌍모면 9까지 9급 기출문제 160문제가 있겠죠? 그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23년도 9까지 9급 기출문제 있었던 것을 오른쪽 변형 문제로 또 예상 출제 포인트 가미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보수도 코르브는 행정관리론이네. 그리고 20년도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띄운 기출문제입니다. 20년도 9까지 9급에 나왔던 게 26년도 9까지 9급 또 나온 거예요. 자, 지금 1번 문제랑 관련된 주제가 20년도, 23년도, 26년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쌍모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객관식 행정학 시험이든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쌍모가 자기가 볼 시험 9까지 9급 본다. 9까지 9급 최근 기출문제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문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변형 연습을 해서 응용 문제도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 나왔지만 아직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들 제가 가미를 해놓으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대비가 되고요. 실전 연습도 하고 예상 문제도 풀어보고. 자, 이게 쌍모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건너뛰신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2번을 틀어놓고 해야 되겠어요. 건너뛰신 분들도 2번 이제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니까. 자, 아무튼 이제 공부 방향이 잡히죠.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실력은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자기가 볼 시험의 쌍둥이 모의고사로. 쌍무는 9까지 9급, 지방직 9급, 9까지 7급, 지방직 7급, 군무원 9급 다 각각 출간될 수밖에 없겠죠?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을 위한 기본 토대가 이겁니다. 그래서 단원별 기출문제집, 시험별, 자기가 볼 시험의 쌍둥이 모의고사 필수다, 필수. 제가 강조하는 건 둘 다 기출문제다.
절대로 여러분들 시험 합격의 길을 기출문제 외의 것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 제가 동그란 표현하는 이거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주는 생소한 문제 브리스랩이 대비시켜주는, 대처 연습시켜주는 부분을 저랑 함께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대처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선순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자, 이제 이번부터는 좀 빠르게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튜토리얼 또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뭐 필요한 것만 있으면 중간중간에 살짝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2번 역관주의, 실적주의, 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죠. 1번 역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이거 미친듯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막상 시험 문제 내보면 은근히 이거 땡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주의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 전, 역관주의 도입 전에 비해 역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죠. 원리는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 집권정당이 자기 말 잘 듣는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 집권정당이 다수가 지지한 공약을 말 잘 듣는 관료와 함께 실현할 수 있죠. 그 점에서 그 전보다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합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은 관료들을 뽑고 자르고 다 집권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관료들은 집권정당 편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이 져야 되죠.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다른 단점, 집권정당이 교체되면 관료들이 싹 다 교체가 됩니다. 행정의 안정성, 지속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등등 이렇게 역관주의 문제점 때문에 실적주의가 도입되게 되는데, 자, 일단 4번 실적주의는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공무원의 정적 중립성 무지막지하게 강조하죠. 이제 집권정당이 관료 뽑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게 실적주의잖아요. 공개 경쟁 시험을 쳐서 관료의 객관적인 능력,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검증해서 뽑겠다. 그럼 공무원들은 집권정당 편만 들 필요가 없으니까 정적 중립성이 확보가 되죠. 그리고 펜들턴법으로 도입했고요. 그리고 펜들턴법 외워야 된다라고 그랬죠. 펜들턴법 어떻게 외웠죠? 실적주의 시험 쳐야 되잖아. 시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펜 들어야지. 펜들턴법. 실적주의 하면은 시험 쳐야 돼요. 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시험장 가서 펜 들고 시험 쳤죠? 아무튼 1, 2, 4번 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 3번 조금 헷갈리신 분들도 바로 소거해서 푸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용은 어려워요. 그런데 무려 재작년 9까지 9급 기출문제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 실현하고 소외계층의 공직지출을 확대하는데, 자, 이거는 한 세트입니다. 자, 둘 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선생님, 실적주의 하면 공직침해 기회균등 아닙니까? 기회균등 형평성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공직침해 기회균등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시험 통과할 수 있는 자격 능력을 갖추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무나 시켜준다가 아니죠. 기회균등이 아무나 시켜준다가 아니에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은근히 시간,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이제 학원비, 교재비 진짜 최소한의 투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비용 투자를 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약자보다는 그 외 다수에게는 공직침해 기회균등에 기여하는데, 그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는 분들,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직 진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점을 보완하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대표 관료제 아닙니까? 대표 관료제는 실적주의의 소극성을 보완하죠. 이 소극성이 공무원이 획일화되니까 다양한 행정소에 대응하기 어렵고, 그리고 약자들이 공무원이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약자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표 관료제가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반영해서 자기 집단을 대변하도록 하고, 약자 집단도 반영해서 뽑고 약자 집단을 대변하도록 하는 거죠. 심지어 좀 이따가 뒤에 문제로 대표 관료제 나오잖아요. 그 문제 힌트 삼아서 풀었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무려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아주 최근 9까지 9급의 실적주의 공무원 제도는 바로 암기용에서 보시면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사회적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 땡!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최근 국가직 9급에 있었던 것들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이 어렵죠? 하지만 잘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왜? 방향성, 본질적인 합격 실력은 단원별 기출문제집. 마무리는 쌍둥이 모의고사. 이렇게 강조한지 알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쌍모에 있겠죠? 8기년도 안에 있으니까 같은 문제고요. 제가 쌍모에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여기 땡 뿐만 아니라 실적주의, 역관주의함 이런 내용들 너무너무 많이 출제됩니다. 특히 제가 아까 실적주의의 기회균등, 실적주의의 기회균등, 여러분들 헷갈리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또 2번하고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를 또 해놨어요. 그래서 역관주의에서 2번 땡이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공무원이 되는 기회균등은 실적주의. 자, 그 다음에 3번. 아주 쉬운 문제죠. 정책 참여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이제 참여자 문제가 나오면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좀 냅니다. 네, 의회 공식적, 대통령 공식적, 행정기관 공식적, 언론 비공식적.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역할을 내게 되는데 의회 입법권 가집니다. 오케이.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책 과정에 당연히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하는 거 아니죠? 행정 공부하다 보면 자동. 그리고 3번. 행정기관,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책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때 재량권이 도대체 왜 없습니까? 행정부 관료들 결정된 걸 집행하기 위해서도 재량권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결정에 관여하기 위해서도 재량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너무너무 쉬운 문제. 4번. 언론에 대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죠? 근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딱히 공부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만큼 뭐 언론의 힘이 막강하다. 그 정도 의미가 되는 거고요. 몰라도 상관없이 3번에서 끝났어야 되겠고요. 자, 당연히 이제 기출문제집 보시면 요 문제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행정부의 재량권이 더 커지고 있다. 이것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를 알려주는 문제예요. 현대 행정 국가화 현상 들어보셨죠? 현대사회 문제들은 너무 복잡하고 전문화됐어요. 그래서 그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행정부 관료들, 미래 여러분들의 재량권이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행정국가에서 위임입법과 자유재량의 확대 다 행정부 기능 강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행정부 기능 강화. 뭐 더 어려운 문제로 연습을 했으니까 그것도 워낙 이제 당연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풀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쌍모에도 이거는 참여자 문제는 아닌데 우리 고지협제가 있잖아요. 나카무라 스무르드의 정책 집행 유형, 정책 집행자, 행정부 관료 쪽에서 재량권 다 있잖아요. 어떤 유형이든지 재량권이 뭐 작든 크든 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다 배우는 내용이다. 이걸 보여주기에 띄워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무이사 결정론 제가 모든 시험에서 요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 국가직 9급 뭐 쌍모의 8기년도 안에 2문제나 있었다. 제가 8기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2번 이상 나온 것들은 올해도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죠. 무이사 결정론 또 나왔네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번 의제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결정 집행 다 무이사 결정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도 기출문제 집에 많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요. 개념은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슈만 논의하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불리한 문제는 무의사결정, 의사결정은 없지만 봉쇄, 억압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바흐라 바르츠의 무의사결정론이죠. 권력의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의사결정, 또 하나는 무의사결정 이렇게 설명했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제가 얼마나 이걸 무지막지하게 강조했습니까? 뭐 무의사결정 방법은 기존 엘리트들에게 도전한 요구를 억압하는 방법이면 다 된다라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강압적, 폭력적 방법, 뭐 폭력이나 테러 행위 이걸 좀 의식적으로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뭔가 무의사결정하고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가 요구하는 거, 뭐 국민들이 막 시위를 해요. 그걸 폭력적으로 억압하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무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이게 딱 헷갈리기 좋으니까 그동안 무지막지하게 출제됐어요. 뭐 낚시 지문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기계적으로 푸는 거죠. 자, 기출문제집에도 이 문제에 1번 폭력이나 테러 행위 사용되지 않는다. 땡! 정답 1번.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강의 시간에도 예시 다 들어주고 이해시켜주지만 팁에도 기출문제집의 팁은 강의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해설만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예시라든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강의처럼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강의 시간에 다 배우긴 하지만 모든 강의 내용을 기억할 수 없으니까 팁을 통해서 무의사결정과 폭력이나 테러 행위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국민들의 시위에 대해 정부가 폭력적으로 대응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적 있죠? 뭐 한미 FTA 그 당시에 광우병 소고기 먹기 싫다 시위하는데 정부가 뭐 물대포 빵빵 쏴주고 좀 강압적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었죠? 등등. 우리가 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또 압축 정리로도 폭력이나 테러 행위 당연히 넣어놨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기출문제집의 기능 이제 앞에 설명드린 거 외에 뭐 팁, 압축 정리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쌍무에도 제가 두 문제나 있다라고 그랬죠. 두 문제나. 그 중에 좀 이번 문제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3번 폭력과 같은 강제력 사용하기도 한다. 옳은 선지. 옳은 선지 틀린 선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 제가 민츠버그 하면 5개 조직 유형의 3가지를 기억한다. 그래서 5 곱하기 3, 15가지는 꼭 암기한다. 물론 이해도 하지만 같이 이해하면서 암기하지만 어쨌든 15가지는 필수다. 출제 포인트는 여기서 다 나온다고 그랬죠. 대신에 다른 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저는 모든 걸 다 죽고 거기서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적중했습니다. 그따위 짓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합격을 방해하는 거니까. 저는 철저하게 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을 시험 문제 패턴에 맞춰서 이건 필수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이해시켜 드린 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풀리는 것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보지 마세요. 정확하게 시험 공부 범위를 정해주죠. 자, 여러분들 시간과 에너지 한정적인데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공부 범위를 마구마구 넓히는 거. 불안한 마음에 내가 안 본 데서 시험에 나올까봐 공부 범위 마구마구 넓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혹시 내가 안 보고 나와서 시험에 떨어질까봐 마구마구 넓혀서 더 확실하게 떨어져야 되겠다. 이런 방법이죠. 뭐 어렸을 때부터 각종 시험에서 수도 없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저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확실하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마구마구 넓히는 게 아니라 딱 시험 문제에 맞춰서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거 먼저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풀고 뭐 브리스 대비 등등으로 풀고 하는 거죠. 마구마구 넓히는 게 아니고요. 자, 아무튼 맨날 여기서 나온다 그러고 수도 없이 강조해 드렸는데 조정 방법, 핵심 부문, 환경 3가지. 그래서 조정 방법이 작업 기술의 표준화인 건 전문적 완료제. 이렇게 5가지 유형별로 이 3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바로 푸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규모가 크다라고만 표현했지만 핵심 운영 부분이 규모가 크다, 이게 핵심 부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전문적 관료제의 핵심 부분은 핵심 운영층이라고 하죠. 여기서 핵심 운영 부분이라고 해서 표현이 좀 헷갈리지만 핵심 운영층 또는 실제 작업계층이죠. 됐고요. 뭐 예시도 제가 항상 병원 예를 들면서 전문적 관료제 설명드렸었죠. 뭐 예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거면 되는데 어쨌든 예시까지도 친절하게 나온 문제네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기출문제집에도 3번에 전문적 관료제는 주된 조정 방법이 작업 기술의 표준화다. 옳은 선지. 뭐 똑같은 문장. 뭐 다른 문제도 또 있고요. 자, 이렇게 올해 5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뼈저리게 느끼고 공부 방향이 제대로 잡혔을 것으로 믿습니다. 6번부터는 더 좀 빠르게 진행해도 괜찮겠죠? 이제 문제 해설에 집중해서. 자, 예산안 편성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문제를 조금 잘못 낸 것 같긴 한데 예산안 편성뿐만 아니라 입법부 예산 심의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런 건 뭐 출제 오류로 이의 신청해봤자
CR도 안 먹힙니다. 왜냐면 순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게 출제 포인트다 보니까 이걸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이거는 안 먹혀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뭐 쉬운 문제잖아요. 자, 당연히 예산 요구서는 행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이고요. 예산 편성, 예산 요구서 제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정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하죠. 이제 국회 예산 심의는 이 앞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거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아무튼 질문 부분은 조금 잘못 내긴 했어요. 근데 가끔씩 출제자들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이거는 출제 오류까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우리 예산 편성 쪽 문제도 다 있는데 편성 쪽은 좀 생략하고 심의 쪽에만 집중해 볼게요. 기출문제집에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되고, 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는 거죠. 이 문제에도 많은데 쉬운 거니까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모에도 또 어차피 있으니까요. 자, 쌍모 1회차 15번 문제인데 3번 보시면 예산이든 결산이든 행정부가 먼저 하고 입법부, 국회가 최종 의결 내리잖아요. 뭐 그런 출제 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자, 3번을 연결해가지고 모의고사로 또 이왕이면은 그 순서가 뭔데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예산이든 결산이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마지막 본회의 의결, 이 부분은 똑같죠. 물론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정연설이 있긴 한데 그 외의 부분은 예산, 결산 똑같죠. 뭐 강의 시간도 배우고 이 문제로도 또 연습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두 번째 생소한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우리 강의 시간에 이해를 바탕으로 풀 수 있다라고 그랬죠? 다 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해하면 다 풀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의를 잘 듣고 이해하시면은 그냥 자동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행정학을 왜 이렇게 범위가 넓어? 이걸 언제 다 암기해? 그것도 애초에 행정학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정학은 공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공짜가 되게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걸 파고들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로 내는 걸 광범위한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다 이해시켜 드린 것들이 있죠. 아주 쉬운 예시로 이해시켜 드리잖아요. 그걸 제대로 하시면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수입이 있고 임시적 수입이 있는데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경상적 수입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경상적이다, 항상 들어간다. 이 용어는 뭐 재무이론에서도 배우고 여기서도 배우고 여러 번 나오죠. 항상 들어간다. 수입이니까 뭐 항상 걷는 거죠. 항상. 임시적은 뭐겠습니까? 임시적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일시적인 거. 사업하면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죠. 돈 빌려주면 이자 꾸준히 들어오죠. 사용료 꾸준히 받죠. 공공시설 사용료 이런 거. 자산 매각 하면은 팔 때 한 번 수입 들어오죠. 가장 일시적인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산 임대 수입 이건 꾸준히 들어오죠. 자산 매각 수입 한 번이죠. 한 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안 외워도 되고 앞으로도 외울 필요 없어요. 됐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안 해도 되는데 기본소득 요약서는 제가 근거는 제시한다고 그랬죠. 왜냐면 기출문제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자산 매각 수입은 임시 수입이다. 다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은 다 정리해 놨는데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하라고 그랬지. 이해. 꾸준히 들어오는구나. 한 번만 들어오는구나. 그걸 이해하라고 넣는 것이지 외우라고 넣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8번 이제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실적주의랑 관련해서 실적주의의 단점, 폐단을 대표 관료제로 보완하려는 거죠.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한다. 땡. 아이고 진짜 미친 듯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거 이제 다 푸셨을 것으로 믿는데 어쨌든 이제 확인해 봐야 되니까 단원별 기출문제집 보시면 이 문제 이번에 대표 관료제 실현하기 위해 실적주의 땡. 그리고 관련 틀린 선지로 제가 주렁주렁 달아놨어요. 주렁주렁 너무 많아가지고 자, 두 번째 관련 틀린 선지. 대표 관리제는 할당제를 구현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번 시험 문제하고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앞에 낚시, 대표 관리자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이 낚시까지도 똑같습니다. 자, 출제자들은 항상 기출문제를 꼭 참고해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건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 모든 시험이. 왜 제가 그렇게 기출문제 강조한지 알겠죠? 물론 이 문제가 쉬운 거긴 하지만 이 정도로 똑같이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 모든 과목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확실한 합격 방법은 기출문제부터 달달달 하는 거예요. 근데 학원가나 일부 강사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죠. 왜? 강의 교재를 더 많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근데 저를 포함한 일부 강사분들 중에 솔직하게 말해준 사람이 있긴 있죠. 소수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합격시켜서 돈 벌게요. 강의팔이 책팔이가 아니라 합격시켜서 돈 벌게요. 뭐 여러분들 불안감 조정해서 뭐 이것도 사야 돼, 저것도 사야 돼, 저것도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꼭 제 모든 강의, 모든 교재 다 안 사도 되니까. 물론 강의야 대부분 패스로 듣겠지만 모든 교재 다 안 사도 되니까 꼭 기출문제집 달달달달달. 마지막 쌍모 달달달달달.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시간과 여력이 되면 또 본인이 취약한 부분 좀 관련된 중간 컬이나 특강이 있으면 골라서 선택적으로만 활용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시간과 여력이 되면 많이 볼수록 좋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시간과 여력이 안 되는데 온갖 것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 높은 거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아시죠? 자, 나머지들도 확인. 2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고 3번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려고 만들었고 대신에 실적주의의 장점을 잃어버립니다. 실적주의는 관료의 능력, 객관적인 기준, 검증에 뽑다 보니까 관료들의 전문성, 생산성이 높은데 대표 관료제는 출신 집단을 뽑죠. 실적주의 장점인 전문성과 행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관련 트린 선지,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그렇고 관련 트린 선지가 얘랑 얘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는 처음은 킹슬리, 확대는 크렌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대표 관료제 관련 학자 많긴 한데 출제 포인트로 나오는 건 처음은 킹슬리, 확대는 크렌치. 어차피 이 문제는 모셔 누군지 몰라도 1번에서 끝났어야 돼 있고요. 근데 뭐 나온 김에 모셔 참고해 보시면 소극적 대표, 적적 대표로 구분을 했대요. 대표 관리제 하면은 소극적 대표성 확보하고 그게 적적 대표성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모셔가 처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셔가 소극적 대표성 확보할 수 있는 뭐 남녀 성비 맞추고 지역 인재 추천 채용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집단들 모셔오자.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직 그 장렬이죠. 모셔오자. 그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요.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관련 트인 선지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실적주의 땡, 능률성 땡, 전문성, 생산성 땡. 이게 또 전문성, 생산성 땡. 똑같네요. 자, 이제 9번. 자, 정책 분석 기법 중 구조화 기법 문제죠. 자, 이쪽 제가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각 기법들은 실제로는 무지막지하게 어렵다. 객관식 행정학 시험은 이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것들을 일일이 출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나오면 어떤 분석 방법이다. 이것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되죠. 그거밖에 안 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 안에 이해 당사자를 고르는 포화 표본 추출이 필요하다. 경계 분석 끝. 포화 표본 추출. 경계 분석 외에는 안 나오잖아요. 자, 포화 표본 추출이 뭔지 공부하면 바보라고 그랬죠, 바보. 시험에 안 나와요. 포화 표본 추출을 하는 건 경계 분석이다. 이것만 나온다고, 이것만. 물론 필요한 이해는 제가 다 시켜드리죠. 경계 분석은 정책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영향력이 어디까지냐 찾는 건데 모든 사람들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이 필요하다. 이해 당사자의 표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표본들을 조사해서 어디까지가 경계냐 찾는다. 여기까지는 이해시켜 드리죠. 근데 포화 표본 추출은 어떻게 추출하는 건지 그거 공부하면 바보라고요. 두 번째 내용 몰라도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기에도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부족합니다.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근데 포화 표본 추출이 뭔지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날려먹고 정작 키워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또 문제 못 풀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해설 강의 찍을 때마다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90점 넘었어요. 100점 맞아. 이런 후기들도 많지만, 이제, 선생님, 저는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70점이에요. 60점. 이런 그 상담글도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동안 잘못 공부했기 때문에. 물론 공부 시간이 부족한 거야 괜찮지만, 아예 잘못 공부해서, 오래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상담글이 엄청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혼내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우니까 흥분하는 건데, 이제 제 안타까움을 좀 이해해 주시고, 꼭 제가 강조드린 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집 또 확인, 경계 분석, A에 해당되는 거, 이해관계자, 포화, 표본 추출. 똑같은 표현 제가 암기용해설에 정리를 해놨죠. 이해관계자, 포화, 표본 추출. 이해관계자, 포화, 표본 추출. 어디 갔노? 디귿에 이해관계자, 포화, 표본 추출. 이해관계자, 포화, 표본 추출. 이거 하면 다 푼단 말이에요. 그동안 정책 문제 구조와 기법은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만 출제가 됐습니다. 더 어려운 내용을, 세부적인 방법을 출제할 수가 없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대로, 그러니까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면 끝나는 것들은 저랑 같이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키워드 암기 필요한 거 있죠. 제가 이거는 키워드 암기 하세요. 그러면 암기해야 돼요. 행정학은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섞여 있고 문제 스타일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코칭해주는 그대로 대비를 하셔야 문제가 잘 풀립니다. 그 다음에 10번 패로 기술력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지겹게 나왔죠. 과업 다양성, 문제 분석 가능성 모두 높다. 공학적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문제를 내다 만 것 같아요. 기능적, 장인의 한 기능 의미하는 크래프트 써있죠. 장인적 기술이라고 써주든가, 공학적 기술이라고 써주든가, 여기는 써주고 여기는 안 써주고. 좀 문제가 만들다 만 것 같은데 어쨌든 쉬운 문제. 그리고 역시 패로 하면은 잘 나오죠. 5번 공학적 기술의 경우 과제 다양성, 문제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아. 그리고 5번에 관련 틀린 선지로 과업 다양성과 문제 가능성이 모두 높아. 다른 거 땡. 공학 기술 고르는 문제도 또 연습할 수 있게 넣어놨고요. 옳은 선지 틀린 선지 계속 연습할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압축 정리 표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요 문제가 제가 안 가르쳐 준 문제. 근데 이 문제는 내용은 제가 안 가르쳤지만 여러분들이 주인 대리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제가 이론을 이해시켜 드렸죠. 그리고 이거 너무 행정학 범위를 넘어가는 시장 행위자들을 분석하는 경제학에서 주로 논의하는 주인 대리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근데 주인 대리 이론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도 적어도 4개 중에 가장 옳은 거 고르는 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거 나오더라도 우리 시험 문제는 4개 중에 가장 틀린 거 또는 가장 옳은 거 고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학은 이름풀이가 가능하다. 이런 연습을 다양한 문제들로 연습했던 게 생소한 문제 및 고난이도 문제 대처 연습 특강이었죠. 여러 가지 예시들로 거기까지 하신 분들은 이거 맞추고 100점이 되는 거죠. 물론 틀렸어도 괜찮아요. 이 문제 지금 이번 시험 문제 중에서 저도 안 가르쳐 줬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틀렸어도 괜찮아요. 95점 어마어마한 점수죠. 괜찮아요. 근데 우선순위 높은 거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아무튼 이것까지 저도 늘까 말까 매년 고민하긴 했어요. 매년. 근데 제가 정해주는 범위 그것만 제대로 소화하기에도 모든 수험생들이 벅차요.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해도 95점. 그러니까 고민은 됐지만 결국 안 넣긴 했는데 아무튼 95점 맞으면 되는 거고요. 또 대처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한 번에 못하더라도 1번 선별,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주어지고 2번 평판, 조직 내 정보체계 공동지식 구축, 정보비대칭 완화겠네요. 3번 신호 발송, 대리인 스스로가 학력과 경력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대한 정보를 주인에게 드러낸다. 4번 다수 대리인, 주인이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을 제시하여 대리인의 정보를 파악한다. 자, 그러면 읽다 보니까 1번이 다수 대리인을 고용함으로써 대리인, 너 똑바로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바꿔버린다. 이게 4번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수 대리인. 그럼 여기 틀렸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이 정도는 판단 되잖아요.
이름풀이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객관식 문제 패턴상 이렇게 매칭 문제 냈을 때 가장 틀린 거, 가장 옳은 거 고를 때 잘 몰라도 이름풀이 하면서 적어도 이건 이상하다 싶은 거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생수화 문제 대처 연습에서 서로 힌트가 된다라고 그랬죠. 물론 가장 어려운 스킬이지만 점점 됩니다. 2, 3번을 비교해 볼까요? 평판. 평판이 정보 비례층을 완화하는 정보체계 공동 지식. 정보 지식을 공유한다 아닙니까? 정보 지식 공유한다. 랑 평판. 근데 평판은 저 대리인 뛰어나대 이런 게 평판 아닌가요? 조직 내에서 정보 지식 공유하는 거랑 저 대리인 뛰어나대 이거랑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3번 신호 발송. 대리인이 저 진짜 뛰어나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나 진짜 뛰어나니까 나 고르면 돼. 보여주는 거. 신호 발송.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전제품 10년 무상 보증 이런 거 달아놓잖아요. 그게 뭐냐면 10년 동안 고쳐주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10년 동안 고장 안 나요. 이런 신호를 발송하는 거예요. 신호를. 혹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하고 면접 갔어요. 면접 가서 뽑아달라고 뭐 할 거예요? 자신의 능력 보여줄 거 아닙니까? 신호 발송. 오케이. 나 뽑으면 된다. 어울리죠? 그래서 2번보다는 3번이 더 어울리죠? 이렇게 가장 옳은 거 골라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행정학 관련 이론들 무수히 많으니까 또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공범위 마구마구 넓히지 마시고 약간 저는 솔직히 말해요. 제가 안 가르쳐준 건 안 가르쳐줬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빨리 합격한다. 제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그것도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합격을 위한 공부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줄 수 있어요. 비교도 하지 마세요. 가장 정확하니까. 그 다음에 12번 가보시면 정책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거 몸도 안 좋은데 강의 찍고 쓰러지겠네요. 아무튼 정책 효과가 실제로는 없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잘못 내렸어요. 제 1종 오류죠. 니은 반대로 효과가 실제로 있는데 연구 결과 효과 없다로 결론을 잘못 내렸어요. 제 2종 오류죠. 이거는 1, 2는 발견된 순서라서 단순 암기 사항이라고 그랬죠. 반복해서 키워드 암기해주시면 바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3종 오류는 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했다. 가정시험에 잘 나오죠. 다 맞고요. 기출문제에 제가 이 문제랑 또 다른 표현을 연습할 수 있는 두 문제를 넣어놨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완전 똑같은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딱 뭘 주목해야 되는지 압축 정리로 1종은 실제는 효과 없다. 통계, 연구, 효과 있다. 이렇게 2종은 반대.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하도 어렵고 또 암기가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암기되게끔 만들어 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롬제과 주분계 행정책임성 유형. 제가 몇 년 전부터 요새 학자들이 각종 논문에 이 이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잘 대비하세요 라고 했는데 23년도 국가직 9급에 나왔어요. 그때 이거 제가 처음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기존 기출문제도 있긴 있었어요. 기출문제집에 다 있었고, 근데 제가 더 중요해진다,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을 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안 틀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죠. 2x2 분석이니까 법률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원천, 외부, 통제 강도 높다. 이렇게 2x2 분석 중 분류 잘못된 거 고르는 패턴 가장 기본이죠. 가끔씩 이제 2x2 분석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면서 외우는 거지, 이해하면서. 예를 들어, 통제의 원천은 행정부 중심으로 내부냐, 외부냐. 법을 누가 정해줍니까? 행정부가 정해요? 입법부가 외부에서 정해주잖아요. 이해하고 있으면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통제의 원천이 내부일 리가 없네, 땡!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제의 강도. 이거는 처벌이 가능한가. 자, 그냥 외우는 게 아니죠. 법적 책임성. 입법부가 정해준 법을 행정부가 안 지키면 제재를 가하죠. 처벌할 수가 있죠. 처벌 제재가 가능해야 통제 강도가 높다. 그리고 행정부 내부에 통제 강도 높은 게 관료제적, 계층제적 책임성이죠. 그것도 관료제, 계층제에 따른 명령, 규칙 정해주고 안 지키면 처벌, 통제 강도 높죠. 이런 식으로 통제 강도가 높냐 낮냐는 처벌이 가능한가. 그 외에 전문적 책임성, 정적 책임성,
이런 것들은 전문적 책임성은 관료가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거, 정치적 책임성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이런 것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처벌이 어렵죠. 통제 강도가 낮은 거죠. 자, 그리고 마저 보시면 전문적 책임성은 관료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responsibility라고 그랬죠. 이건 행정부 내부. 정책 책임성은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거예요. 행정부 외부,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 외부. 그다음에 관료적 계층제적 책임성은 행정부 내부겠죠. 관료제 계층제니까. 그리고 통제강도 높다라고 그랬고,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잘 아는 관료제. 자, 일단 기출문제집에서 뽑아온 것, 행정 책임성 유형 중 외부 지향적이면서 통제 강도가 높은 게 법적 책임성이다. 지금 정답과 관련된 거 뽑아왔고, 또 관련 틀린 선지로 내부 지향적이면서 통제 정도가 높은 거 법적 아니다. 이번 문제랑 똑같네. 이것도 연습할 수 있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2x2 분석도 또 반복할 수 있게 넣어놨고, 그리고 제가 23년 국가기구에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쌍무에도 당연히 이렇게 다양한 걸 연습할 수 있게 넣어놨겠죠. 법적 책임성이란 입법부가 정한 법에 따르도록 하는 외부 통제이면서 통제 강도가 높다. 원래 기출문제는 다른 출제 포인트였으나 이것도 쉬워요. 설명 안 할게요. 표준형 절차 아까 계층제적이었죠. 아무튼 기본적인 출제 패턴도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쌍무가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성과평가에서 발생한 오류 뭔가 했더니 근무성적 평정상의 오류네요. 자, 제가 근무성적 평정 정말 요새 미친듯이 나온다고 그랬죠. 모든 시험 마찬가지고 국가직 9급은 쌍무에 한 3문제 반이 있어요. 진짜 미친듯이 나옵니다. 미친듯이. 또 나왔네. 작년에도 나왔죠? 또 나왔네. 자, 제대로 잘 대비하셨을 겁니다. 초두 효과, 첫머리 효과, 초기 실적이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근접 효과는 막바지, 평정 시점 직전, 가까운 사건이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동오차라는 용어가 한참 시험에 안 나오다가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우리나라 말로 순화시켜서 나오다가 또 나왔네. 또 나왔어. 하여튼 상동오차라는 용어를 제가 뺄까 말까, 유형화에 의한 오류, 선입견에 의한 오류잖아요. 그냥 그것만 쓸까 하다가 또 나와버렸네. 근데 상동오차라는 게 의미가 좀 불분명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 여러분들이 저보다 영어 잘하잖아요. 스테레오타입 뭐예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따른 오류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잖아요. 남자니까 여자니까, 출신 지역이 어디니까, 출신 대학이 어디니까, 이런 걸로 평정을 해버리면은 상동오차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3번 무력화 이게 뭔가, 그래서 수험생들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면 4번 보고 체계적도 좀 기출이 안 나온 용어긴 하지만 시스테매틱은 기출문제집에 보면 수두룩하게 있어요. 규칙적인 오류죠. 체계적이다, 규칙적이다, 일관적이다. 평정 결과가 모두 높아지거나 모두 낮아지는 한쪽에 쏠리는 오류가 시스테매틱, 일관적, 체계적인 거구나. 이걸로 풀어도 되겠고요. 3번 뿔 뭐야? 가뜩이나 행정학 어려워서 뿔 났는데 이 뭐야? 땡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의 평정 요소가 다른 평정 요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연쇄효과. 제가 시험에 오류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쇄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연쇄효과니까 뿔효과 아니네 푸는 거죠. 연쇄효과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영어 표현까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할로 이펙트, 할로. 후광. 부처님 뒤에 그리는 후광, 할로라고 하죠. 연쇄효과, 후광효과, 할로효과. 다 아니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뿔효과가 뭔지는 몰라도 푸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제 참고. 뿔효과도 제가 가르쳐주진 않았어요. 교재에도 없어. 근데 이제 참고. 이거 밑도 끝도 없이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온 것만 참고. 이게 요 뿔이 아니고요. 이 뿔을 이제 똑 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뭔 뿔인지 알겠죠? 그래서 경보, 경종을 울리는 효과. 경보, 경종. 어떤 평정 요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때 다른 평정 요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뿔 효과, 혼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쇄 효과랑 반대죠, 반대.
연쇄효과는 한 평정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른 평정 요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쇄효과는 긍정적 평가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건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도 연쇄효과인가요? 그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서 그거 아니다. 답변 많이 드렸는데 그분들은 이제 쉽게 풀었겠죠. 그리고 원래부터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도 쉽게 풀었을 거고요. 자, 아무튼 1번 연쇄효과에 오르는 평정자가 가장 중시하는 평정 요소가 다른 평정 요소에도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 기출문제 보면은 생략한 문제들도 꽤 있어요. 하지만 생략한 문제만 제가 넣어놨을 리가 없죠.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유형화, 정형화, 집단화. 이거는 경직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의 오류, 논리적 오류가 아니라 상동오차다. 정답과 관련된, 이 문제 정답 관련된 것들이 또 앞에도 있었으니까 참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체계적이 규칙적인지 몰랐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시스테매틱. 체계적이다. 규칙적이다. 이거 기출문제 한 번 보고 어떻게 놓칠 수도 있지 않나요? 쌍둥이 모의고사 보시면 왼쪽 이거는 평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쏠린 오류, 높은 점수를 땄다가 낮은 점수를 땄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총 궤적 토탈 에러고, 그리고 같이 대비해서 공부하는 게 언제나 좋은 점수, 언제나 나쁜 점수. 이번 시험에 나온 건 이거죠. 언제나 좋은 점수, 언제나 나쁜 점수. 정답 2번 규칙적 오류 시스테매틱. 영어 표현이 다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 정도는 참고를 하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은 의식적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기출문제 회독수가 늘어나고 기출문제에서도 봤는데 쌍무로 또 보면은 보이는 거죠, 그때. 아무튼 어떻게든 풀 수 있었던 문제. 이거 너무나 제가 강조드렸으니까 풀어야만 했었던 문제. 자, 그리고 쌍무에 두 문제나 있어요. 이 작년 문제입니다. 3문제 넘게 있다고 그랬죠. 아무튼 그 중에 2개 뽑았는데 작년 문제. 경직된 편견, 고정관념에 의한 것은 여기 선입견도 있고 상동오차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다 넣어놨거든요. 최초효과, 초도효과죠. 최초효과, 초도효과 기출문제 쪽에 있고, 그 다음에 할로, 후광효과, 연쇄효과다.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대한 평정의 연쇄적 영향. 여기는 긍정적 생략했지만 긍정적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 일관적, 시스테매틱. 4번에서는 땡인데 땡. 일관적이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일관적 오르는 시스테매틱. 쌍모에서만 2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자, 우리나라 공직윤리 확보제도 어느 법률에 뭐 있니 미지근히 나온다고 그랬죠. 법률 내용들 다 기억하는 건 저도 못해요. 근데 적어도 어느 법률에 뭐 있는지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빠삭하게. 법률 규정은 제가 가르쳐주는 것만, 가르쳐주는 요령대로만 공부하시고. 자, 공직자윤리법 하면 어느 법률에 뭐 있는지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2문자까지 다 드렸죠? 2등 공주 선택, 이해충돌 방지 의무, 재산 등록, 재산 공개, 주식 백지 신탁, 주식 매각 또는 신탁, 백지 신탁이죠. 선물의 신고,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사적 접촉 신고가 아니라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그리고 취업 제한에 딸린 다양한 제한들. 자, 그리고 디귿 헷갈렸다 하더라도 기억 릴이 확실하니까 2번 골라야죠. 디귿, 선생님이 퇴자도 따줬는데 헷갈려요. 근데 사적 접촉 신고가 아니고 취업 제한, 제한이었는데 이러면서 푸는 거고. 그것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절대 헷갈리면 안 되고요.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등공주 선택. 자, 니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점점 외워지긴 할 거예요. 국가공무원법. 근데 어느 법률에 뭐 있는지 알 때 공직자윤리법을 알면 모르는 건 알아도 풀리는 문제가 수두룩하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니은도 점점 기억이 날 것이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왜 사적 접촉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만들까요? 이해충돌 방지 아닙니까? 자,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 규정들이 좀 추상적이어서 미약해서 21년도 LH공사 아주 유명한 부패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21년도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죠. 거기서 훨씬 더 구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위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딕은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정답만 말씀드릴 뿐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자, 아무튼 기출문제 집에도 공직자윤리법 하면 1번에 재산을 등록해야 된다. 4번에 주식 백지 신탁제도 있다. 일부러 지금 시험 문제에 있는 것을 문제로 골랐는데 그 외의 문제도 어느 법률에 뭐 있는지 또 2등 공조 선택으로 푸는 문제 엄청 많죠. 자, 그리고 관련 틀린 선지로도 주식 백지 신탁 의무는 부패 방지법에 있다. 땡. 공직자윤리법. 자, 상모에도 있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왼쪽은 국가공무원법에서 부패방지법 땡을 냈는데,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게 공직자윤리법이니까 제가 쌍모 문제 중 이렇게 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더 잘 나오는 것들 같이 연습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재산 등록, 주식 백지 신탁제도 다 있네요. 2등 공주, 선택, 내부 고발자 보호 땡. 내부 고발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는 부패 방지법. 자, 쌍모 몇 번 등장합니까? 총 9문제 등장할 겁니다. 쌍모 진짜 장난 아니죠? 뭐, 최근 국급 기출문제니까요. 쌍모가, 많으면 11개 이상도 나와요. 그러니까 쌍모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11개 이상도 나와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했죠. 근데 이것도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8개년도 안에 공직자율법이 없을 뿐, 다른 기출문제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넣어놨을 뿐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제 한 번도 안 나온 거 예상 문제 적중시키면 제가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역시 또 기출문제입니다. 이번에는 9문제. 그러니까 거의 뭐 반절 가까이 국가직 구급 상무에서 출제가 됩니다. 지방직 구급은 지방구급 상무에서 또 반절 가까이 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이게 이제 좀 생소한 문제라서 기출문제에는 직접적인 출제 포인트는 없으나, 뭐 강의 시간에 안 배울 수 없는 내용이죠.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이죠, 경력직. 임기제 공무원, 경력직. 자, 스토리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임기제 공무원, 그러니까 옛날에 경력직 공무원 중 계약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일반직 특정직밖에 없지만 옛날엔 계약직이 있었는데 계약직이 말 그대로 몇 년 동안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했어요. 근데 여전히 경력직 공무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1번 땡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정무직은 특수 경력직이죠. 아주 그래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기출문제에 없어서 그럴 뿐 강의 시간에 다 배웁니다. 그리고 2, 3, 4번 여기까지는 저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물론 4번은 여러분들 알죠. 시간 선택제는 알죠. 아는데 이건 뭐 수도 없이 많은 인사 제도들 다 암기하려고 하면 그것도 확실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영역이에요. 그리고 대처가 가능해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여러분들이 임기제 공무원 강의 시간을 배우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가장 일반적인.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공무원 중 일부를 임기제로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1번 문제 힌트가 여기도 있네. 경력직 공무원. 여기도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좀 전문성이 더 높은 분야에 특히 개방직으로 뽑는 분야가 있죠. 그러니까 개방직이 배우면서 임기제 공무원을 같이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개방직으로 임용된 분들은 거의 다 임기제죠. 원칙은 임기제, 예외적으로 경력직이 가능하고 그 신분부장 예외적으로. 자, 원칙은 경력직 중 임기제. 자,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그런 케이스.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 개방직으로 임용되면 거의 3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서에 제가 임기제 공무원에서 과거 경력직 공무원 중 계약직 공무원을 폐지하고 경력직 공무원 중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거는 브리타레비가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넣어놨어요. 참고사항. 그래서 강의 시간에 다 배우는데 혹시 강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제가 시험에 직접 출제를 하진 않아도 이런 걸 알아두면 좋다가 참고사항이죠. 근데 이번에는 직접 나와버렸네요. 브리타레비로 바꿔야 되나 이거? 자, 아무튼 임기제 공무원도 이렇게 내긴 내니까 제가 좀 다른 내용들도 보강해서 다음 기본서는 브리타레비로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배운 내용을 풀면 되니까요. 또 이게 중요하니까 뭐 이것도 넣어놨고
개방지가 주로 전문 인기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자, 거의 다 왔습니다. 해설 강의 길긴 하지만, 또 제가, 저랑 처음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야.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아무래도 해설 강의다 보니까, 제 강의를 처음 보신 분들도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제가 강조드리는 거, 이제부터라도 실천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 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네 문제! 금방 가보겠습니다.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준다 땡이고요.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 네, 2번.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4가지. 지방교부세 종류 미친 듯이 출제됩니다. 4개. 다른 걸로 바꿔 땡, 뭐 분권교부세 등 다른 거 추가하면 땡.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 45%. 이거 몇 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된 후에 출제 포인트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했죠. 자, 기억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했죠. 이거 45%.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낸다. 왜냐하면 옛날 기출문제들이 이런 걸 냈었어요. 한동안 안 나왔을 뿐이지 원래 냈었어요. 또 참고로 저는 20년 이상의 모든 객관시험의 기출문제가 싹 다 분석이 돼 있어요. 싹 다. 그러니까 보통 그 기출문제집도 최근 문제들로 제가 계속 개정을 하긴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싹 다 있다면 싹 다. 그러니까 강의든 모의고사든 그런 것도 다 계속 연습을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최근 기출문제만 중요하다. 당연히 최근 기출문제가 중요하죠. 그거 위주로 봐야 돼요.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제가 가르쳐주는 것들은 다 근거가 있는 것들이라고요. 근거는 제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20년 넘는 쌓여있는 기출문제. 제가 가르쳐드리는 건 제 생각이 없어요.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그대로. 뭐 대학교 생 교과서 그대로만 가르쳐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20년치가 넘게 제가 강의한 지 벌써 11년이 됐고요. 또 그 11년 전에 그 10년치 넘게도 분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20 몇 년치가 제 머릿속에 싹 다 분석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방학 이런 것들도 안 나온 지 한 20년 넘었어요. 근데 제가 브리테 대비로 말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20년 전에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출제 비중이 떨어지니까 브리테 대비로 뺐을 뿐. 아무튼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그동안 시험 문제 데이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의 교재 수험 적합성도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나왔네.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주니까 중앙지방 간 불균형 조정 당연하고요. 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간 불균형 조정이 주된 목적이죠. 뭐 둘 다 가능하지만 지방교부세는 돈 없는 자치단체에 주는 게 주된 목적. 그래서 지방정부 간 수평적인 재정조정. 자, 그리고 1359번에 어디더라? 이렇게 자, 이게 2010년 지방직 구급 문제인데 2010년 16년 전 문제 봐야 되나요? 이런 패턴이 있다니까요. 지방교부세 재원은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국세 총액의 19.24 땡이다. 내국세 총액의 19.24도 있고 종합부동산세 전에 담배 개별소득세의 45%. 그리고 이게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으니까 이걸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개별소득세의 45%로 구성이 되죠. 이렇게까지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위쪽은 자세히 외울 필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위쪽은 부동산 교부세는 그냥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해서 부동산 교부세라고 그랬고 위에를 다 공부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여기가 좀 유력하다라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쌍모에서도 22년 국가직구급의 4번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을 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같이 공부하세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45% 이렇게 넣어놨죠. 뭐 이 정도면 제가 잘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은 기출문제는 없었던 걸 제가 대비하세요라고 쌍모에 넣어줬으니까요. 쌍모는 이렇게 기출문제 변형, 응용 연습뿐만 아니라 예상 출제 포인트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8번 예비타당성 조사.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둘 다 분석하고 둘 중에 하나 배제하면 땡!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정체성 한 가지 선택이 아니다. 둘 다 분석해야 된다. 선생님, 지역균형 발전 분석도 있나요? 정책성 분석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제도에서 3대 분석,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3대 분석하면 3가지라 보시면 돼요. 3대 분석. 근데 뭐 이건 제가 안 가르쳐 줬죠. 아니, 정책의 효과, 바람직한 목적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성 분석의 하위 항목이라 보시면 되는데, 요새 지방자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 3대로 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게 뭔지 몰라도 한 가지 선택 땡. 이거는 맨날 나오던 패턴. 제가 찍어주는 것들은 뭐가 나온다 수준이 아니라,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까지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내용은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타당성 조사를 거치죠. 그리고 자, 2번 예시들 이런 건 저도 다 못 외웁니다. 근데 2번에 있는 표현은 정부 재정 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이다. 이것만 챙기면 되는데 500, 300 외우고 있잖아요. 총 사업 규모가 500억 원 이상. 그중 정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정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 예시는 저도 못 외워요. 4번. 면제 사업 못 외워요, 저. 밥만 먹고 행정학만 공부해도 4번 같은 거 외울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모든 규정, 모든 원칙, 예외를 다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출제 포인트로 나온 거에 집중해 문제가 잘 풀린다고 그랬죠. 4번 이런 거 외우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싹 다 갖다 버리면 3번 이렇게 쉽게 나와도 못 푸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건 공부를 안 해야 점수가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자,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의 정책성이겠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압축 정리해도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둘 다 해야 된다. 강의 시간에도 하나 제외하면 땡. 이 문제 너무 길어져가지고 잘라 넣었는데 관련 틀린 선지에 뭐 경제적인 분석을 제외한다 땡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 루빈 실시간 예산 운영. 자, 루빈의 예산 운영 모형하면 다중합리성 모형과 관련이 되죠. 뭐 엄밀히는 다른 모형이지만 다중합리성 모형이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과 이렇게 하죠.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과 제가 이제 목소리 한계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킹던의 정책 예측 모형, 정책 흐름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합친 모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기출문제 좀 먼저 볼까요? 자, 다중합리성 모형에 대해서 4번 보시면 킹던의 정책 결정 모형, 정책 예측, 그리고 여기가 틀렸는데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을 포함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을 루빈이라고 했고요. 루빈. 킹던은 그 전제 조건을 빌려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킹던에서 전제 조건을 빌려왔다. 그래서 다중합리성 모형 하면은 이렇게 킹던에서 이 형태의 전제 조건을 빌려와서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그걸 바탕으로 다중합리성 모형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다중합리성 모형이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루빈은 그 토대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루빈의 모형에서 의사결정 흐름 4가지가 있죠. 5가지. 진짜 체력이 다 했네. 자, 5가지.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5가지가 있죠. 기출문제 그대로 있으니까요. 옳다 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은 기출문제 없긴 한데 그래도 제가 기출문제 달아놓은 거는 이건 뭐 강의 시간에 다 배우고 기출문제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을 뿐 킹던을 바탕으로 하니까 킹던 하면 이런 흐름들이 독자적으로 흐르잖아요. 독자적으로 흐르는데 서로 느슨하게 연계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 보시면 루빈에서는 각각 초점 있죠. 제약 조건의 정치는 균형의 흐름이다.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제일 많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킹던에서 힌트 삼아서 니은만 잘 판단했으면 이 문제는 그냥 푸는 거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해를 해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두 모형 합쳐졌다. 그래서 킹던 알고 있어야 돼 있고
그다음에 루빈에서 전형적인 출제 포인트는 루빈에서 이렇게 세입은 설득의 정치, 세출은 선택의 정치, 예산 균형이 제약 조건입니다. 여기 좀 잘렸네. 제약 조건의 정치, 균형 흐름이 제약 조건. 뭐 기출문제 그대로 있죠. 그다음에 책임성의 정치가 집행 흐름이고요. 예산 과정의 예산 과정의 흐름은 예산 결정 주체 정치고요. 뭐 자세한 내용 생각하겠지만 기출문제에도 설명이 다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제가 마지막에 급해가지고 이거 빼먹었는데 해설지에는 잘 나갈 겁니다. 중요도는 B, 난이도는 하. 또 설명하려니까 난이도 중으로 보이기도 하고 왜냐면 여기 하필이면 C가 있어가지고 해설지도 수정해야 되겠네요. 중으로 해야 되겠네, 중으로. C. 그러니까 일단 정부24하면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죠. 내용은 다 배우긴 했는데 어쨌든 정부24 여러분들도 이용해봤죠? 뭐 대학 졸업 증명서 여기서 떼고 주민등록등본 여기 떼잖아요.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거예요. 또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G랑 C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뭐 정확히는 G2C로 분류하긴 하지만 뭐 G2C든 G4C든지 간에 G에서 C, 정부가 시민에게 준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C2G는 뭐겠습니까?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해석할 줄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민이 정부에게 주는 거예요. 시민이 정부에게 뭘 줘요? 의견. 뭐 비판, 감시, 의견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와 국민의 공동 생산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자, C2G는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지, 시민이 뭐 등본 떼주세요 했을 때 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민원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GC,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죠. 4가 들어가면 국민을 위한, 2가 들어가면 국민에게일 뿐. 아무튼 G4C 괜찮고, 국세청 홈택스, 이거 G2C라고 해도 되고 G4C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3번 G2G, 정부 안에서 끝납니다. 정부 안의 업무와 관련된 게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이죠. 이건 시험에 몇 번 나왔고, 4번 G2B, 이번에는 정부가 비즈니스, 기업에게 주는 거죠. 기업에게 주는 거 전자 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나라장터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이게 나라장터하고 온 나라 시스템하고 서로 바꿔도 땡,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기출문제집에 보시면 뭐 나라장터 G2B 있고요. 그다음에 G2B가 방금 나라장터 조달 관련 온라인 서비스. 정답은 2번이고, 그다음 G4C가 여기 민원 업무 혁신 사업 이런 것도 있고, G2G는 온나라 시스템. 여기 있는 거 지워서 2번 푸시면 되겠고요.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에도 정리가 되어 있죠? 정부24는 G2C다. C2G가 아니라 G2C다. 그리고 역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이거 외우라고요? 아닙니다. 대충 뭔지는 알아야 돼요. 강의 다 설명드리니까 대충 알 것이고, G는 정부, B는 기업, C는 시민이라는 것과 각각 조달 행정이 뭔지 이런 의미만 알아도 푸는 것이다. 뭐 정확하게 G2C에 해당하는 건 뭐다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다 왔고, 저도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아무튼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고 쓰러지겠습니다. 당연히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거, 정말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건 진짜 똑같이 나오죠. 약간의 응용 가미된 거.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 약간의 응용, 그러니까 19, 20번 정도가 약간의 응용이 있을 뿐, 그것도 다 기출문제 바탕이고, 정말 여기서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에 제가 우선순위 잡아준 거랑 똑같은 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1, 7, 11, 16번. 그래서 내가 1, 7, 11, 16번 외의 문제에서 몇 개를 틀렸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일부 틀렸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여기 달달달달 하면, 그리고 우선순위 따라서 이게 달달달달 된 후에 브리타 대비 생수화 문제 대체연속 특강 이렇게 조금씩만 확장하면 점점점 정답률이 올라가고 점수도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많이 틀렸다. 죽어라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 방향 한 번 더 잡아드리고, 그러면 우선순위 강조드렸고, 또 본질적인 합격 실력 만드는
강조드렸고, 기출문제집 해독, 그리고 각 시험별 마무리 강조드렸고, 쌍모. 이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공부 방향이고, 당연히 여러분들 실력이 천차만별이니까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으로 여러분들의 실력, 이번 국가직 점수 몇 번 문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적어서 올려주시면, 자, 자세히 적어주는 만큼 제가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드릴 수 있어요. 자세히 적어서 올려드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맞게 아주 효율적인, 수험 적합적인 공부 계획을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좀 아쉬웠던 분들은 해설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는데 확 좋아질 거예요. 확. 제가 아픈 몸 질질 끌고 병원 가서 링겔 맞고 그래도 이렇게 해설 강의 찍을 수 있게 확 좋아진 것처럼 여러분 또 확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공부한 족족 점수가 오르고 결국 합격하는 수험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